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법 문태환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꺼내기 싫은 시험지지만 시험지를 꺼내놓고,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은 친구들은 축하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시험에 도전해야 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꺼내기 싫은 시험지지만 한번 꺼내놓고, 우리가 다음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시험을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한번 가볍게 총평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요 특이한 사항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캐치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전형적인 지문 구성. 대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심판 대상이 어떠한 법률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그것이 과잉금지원 측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성되는 게 전형적인 지문 구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지문 구성에서 벗어나서 비전형적인 구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시험에 영향을 미쳤냐면 지문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끝낸 다음에 공통된 학생들의 특징은 지문을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애로사항을 다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문 구성이 이번 시험에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설하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읽게 지문을 구성했지만 사실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답 찾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 그래서 합격 컷은 마이너스 4개 정도면은 합격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출제 유형을 분석하게 되면 특징이 딱 하나예요. 제도 보장이 안 출제됐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까다로워하는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특히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난이도를 조금 낮췄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기본권 강론 문제가 15문제 또는 총론 문제를 하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 파트가 나왔는데 그걸 총론에 분류해도 되고 강론에 분류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권론에서 대다수의 지문이 출제가 돼갖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헌법 총론 파트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디냐면 국적법이에요. 국적법. 예를 들어서 간부 시험에는 국적법이 꽤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험 준비할 때하고 다르게 난이도를 이렇게 높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권 파트를 보게 되면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빠짐없이. 오케이.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쟁점의 유형을 보게 되면 판례 결론형, 즉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게 총 81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거기 중에서 48개. 반이 조금 넘게 출제됐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이유형이죠. 판례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떤 심판 대상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그리고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지문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26개나 출제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최판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3개가량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쟁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문 구성이라든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앞에다가 잘 나오지도 않았던 경제 질서에 관한 헌정사 갖다가 앞에다가 1번에다가 배치시켰어요. 패닉에 빠지죠. 2번 녹록지 않고 3번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거푸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패닉에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풀라고 하지 말아라. 3문제, 4문제, 심지어는 3분의 1 정도는 넘기고 풀어도 된다. 뒤에서부터 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순서대로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타격감이 없을 텐데 처음부터 꼼꼼히 봤던 친구들한테는 타격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부속법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 그 다음에 법률, 이렇게 우리 헌법 시간에 배우는 법 형식이 두 가지인데 헌법만 출제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관련 시험에서는 부속법령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국회법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률 내용을 묻는 게 이번에 재해동법하고 영사조력법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들은 뭐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냈던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이슈가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반대 의견의 내용. 해설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 지문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 우리는 법정 의견이라는 걸 기준으로 판례 내용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법정 의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반대 의견의 지문입니다. 이 반대 의견의 내용은 설득력이 있지만 결론이 틀려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헷가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 지문이라는 것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반대 의견의 내용이 가장 어려운 지문에 해당할 것이다. 왜? 여러분들을 혼동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험에 틀린 지문의 대다수의 정답 지문의 대다수가 반대 의견의 내용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잠깐만 이거 내가 아는 판례 같은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건 바로 반대 의견의 내용을 지문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갖고 많이 여러분 연습했기 때문에 해당 쟁점이 연습했던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자, 이게 아마 읽는데 부대끼게 되면 이거 반대 의견의 내용에서 출제된 거구나 라는 거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반대 의견 중심의 내용, 틀린 지문의 방식, 어렵다, 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타격감이 좀 덜했을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대비법. 이렇게 시험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여기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 기본서 갖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과거에 출제됐지만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던 판례들도 꽤 나왔어요. 물론 다 쉽게 출제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지문을 해결하는 수 있었던 친구들은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중심의 공부 방향이 이번 시험에는 좀 맞았다. 오케이? 그것도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생들이 느꼈던 공통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앞에 숨이 막히게 어려운 지문을 배치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패닉에 빠졌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공통된 점이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정답 지문이 반대의 법정 의견이 아니라 반대 의견에서 구성됐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순히 지문의 끝이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에다가 문장을 녹여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지만 결론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법익의 균형성이라든가 그 다음 특이한 게 이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이한 구성이 많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3번 나왔네요.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했던 쟁점들로 다 구성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뭐지? 출제위원회가 이거 내 수업 받고 들어가는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차례 강조하고 연습시켰던 것들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판례의 결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유사한 지문이나 어렵게 만든 지문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을 정리하는 것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 갖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양한 형태의 지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출제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번에 시험에 많이 반영됐던데 보면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이런 지문이 이러한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애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잘 내지는 않겠지만 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많이 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도별이라든가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특히 수업 시간에 매번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 있죠? 선생님이 진행하는 요거 기출 문제 갖고만 하는 애들은 다 맞춥니다. 하지만 변형된 짐은 이번 시험처럼 반대견 형식의 짐은 이런 것들을
틈틈이 연습을 해둬야 돼요. 기출지문 중심의 연습이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되면 확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은 기출지문대로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값이고요. 더 어떻게 된다? 바로 다양한 형태의 지문 연습에 익숙해 주도록 학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시험이 있다면 그거 늘 연습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지문,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 자꾸 타격감을 낮출 수 있도록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헌법 난이도가 이렇게 생각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문 구성이 보여주는 것보다 시간 잡아먹기 출제 형태로 갔어요, 이게. 오케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오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 잘 따라오게 되면 복습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의 총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심으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제했던 내용들이 또 출제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몇 개는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은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진행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이거는 헌정세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2번, 3번. 사실 1번은 기출이에요, 여러분. 기출 우리가 헌정사 특강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이 낯선 거였죠. 3번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정답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 1980년 8차 개정헌법에서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 기억나시죠? 이 헌법 조문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이건 사실 1962년 5차 개정헌법 누구예요? 박정희 30 5.16 군사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으시면서 했던 그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표방하게 돼요. 그때 이걸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죠. 처음 봤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헌정사라는 문제를 보고 가야 돼. 헌정사.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헌정사는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헌정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출제가 역대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헌정사는 난이도 조정용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몰라요. 이건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걸 내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 방금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쉽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지문이 아니에요. 이걸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왜 헌정사 공부한다? 쉽게 냈었을 때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정사는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냈을 때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도 기출된 것 정도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했던 것 정도만 그 정도만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1차 때는 줬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 3차 1960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처음 들어왔죠. 이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반복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냈잖아요. 그거 주워 먹어야죠.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헌정사 우리 적어도 특강 시간에 했던 거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아무튼 이 문제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난이도 조절용이었다. 그 다음 헌법 전문. 자, 헌법 전문의 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죠, 이게.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처음 보는 문구야. 여기서 우리가 딱 보이는 건 뭐예요?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오케이, 강제동원. 요 키워드가 보인단 말이야.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됐던 분들. 국내 강제동원. 국외 강제동원. 국내 강제동원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안 챙겨드리고 국외 강제동원된 분들만 챙겨드렸던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헌재는 고통이 더 컸을 것이므로 합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례를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정 의견의 내용이었어요. 반대 의견의 지문입니다. 반대 의견의 지문. 반대 의견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거 한번 살짝 볼게요. 혹시 여러분 부대끼겠지만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 교재를 보게 되면 이게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구분 문제 반대 의견과 법정 의견의 싸움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예요, 이게. 자, 일단 뭐냐면 국내 강제 동원된 분들한테는 돈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 국외 강제 동원된 분들한테만 챙겨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렇죠? 일단 도와드리는데 일부분을 뺀 거냐, 부진정 입법부작이냐, 아니면 국내에 강제에 동원된 분들만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진정 입법부작이냐. 법정의견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갔어요. 그래서 이 법률은 만들긴 참 잘 만들었는데 일부 부족했다. 그게 뭐예요? 국내에 강제에 동원된 분들은 누락시켰다.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문제없다, 합헌 이렇게 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자, 올려볼게요. 반대 의견은 진정입법부작위로 보게 돼요. 즉 국내 강제에 동원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 법이 전혀 없다, 헌법상 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입법부작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입법이 전혀 없다? 위헌. 이게 반대 의견의 내용이었던 거야. 그걸 지문화한 거지.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입법부작위 나오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지문에 해당했었을 거야. 왜? 반대 의견의 내용을 정답 지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예상하고 연습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출제위원회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거를. 출제위원회 들어가 보게 되면 애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지문이 뭘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바로 반대 의견의 내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 방금 얘기했던 반대 의견의 내용을 지문화했다, 하나. 그리고 또 출제위원이 이렇게 신경 썼다는 것은 문제를 성의 있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문제 성의 있게 구성하려고 했던 노력이 군데군데서 많이 보입니다. 아는 사람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경찰 문제가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고, 출제위원회들 고민 많았겠네, 고생 많았겠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3번 재해국민보호.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그리고 또 그게 더군다나 정답이 되었던 영사조력법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법, 요 두 가지가 출제가 됐어요. 재외동포법.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3번은 묻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영사조력법, 이걸 보게 되면 외국에 나가서 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입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애들은 봤죠. 하지만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끼케야 그 정도 챙겨드리면 되죠. 그분들보다 더 챙겨드릴 수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맞추라고 낸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조절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냈다는 거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뽑아옵니까? 이건 어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던 부속법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 난이도 조정을 아주 시게 들어갔다. 대신 주는 문제는 아주 쉽게 줬던 거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었다. 오케이? 아무튼 부속법령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1차 때부터 나왔어요. 1차 때부터 정치자금법 개념을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해동포법하고 영사조력법이 나왔다는 건데, 어렵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숫자가 나온다거나 함정을 판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속법령에 슬슬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헌법시험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헌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부속법령의 문제예요. 아무튼 슬슬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 외국인의 기본 건조성.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는 체크해둬야 돼요. 사실 여러분 1번, 2번 이건 뭐 무지문도 아니죠. 3번에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스텝이 꼬였을 거야. 평등권. 자, 이거 보세요. 평등권은 외국인한테 줍니까? 그렇죠.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외국인도 인간이잖아. 그래서 평등권 외국인한테 준다. 다만 참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상호주의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주긴 주는데 이렇게 차별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에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외국인 애들이 낑겨 있는 거야. 외국인 애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인간이잖아. 그래서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 있다. 다만 똑같이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따라서 평등권은, 이 상황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이렇게 차별받을 때 나오는 문구였던 거야.
근데 외국인 평등권, 자, 외국인의 문제야, 이게. 외국인과 외국인. 이거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약. 야, 우리 애들한테 주는 것만큼 니네 똑같이 줄 수는 없어. 평등권 주긴 주는데. 이런 말이 외국인하고 외국인 사이는 없죠. 그래서 얘들 사이에서도 평등권 있니? 있죠. 다시 한번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 취급이 있었을 때도 외국인의 평등권 줘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상호주의에 따른 제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거야. 그냥 생으로 다 준다는 얘기지. 그걸 전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 왜 우리 중국 국적 동포만 미국 국적 동포하고 다르게 찬밥 대접하시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이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사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선생님이 모의고 시험에 한번 냈던 지문이거든. 이거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나왔던 거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잠깐 볼까? 2번은 선생님이 연습을 많이 시켰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였대. 가슴이 아프죠?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오케이? 자, 근로에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자, 국가에 대해서 일할 자리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이게 원래 근로에 권리의 본래 내용이죠. 하지만 그냥 일할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작업 환경이나 정당한 보수를 갖춘 일할 환경을 갖춘 일할 자리를 요구할 권리다. 따라서 근로에 권리는 두 가지다. 일할 자리를 요구할 권리, 일할 환경을 요구할 권리. 자, 여기서 쫙 파생되는 거지. 일할 자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권리예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죠. 일할 환경은 인간의 권리야.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스텝을 그대로 연결시켜야겠지.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후자. 일할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지. 여기가 이제 꼬인 거야. 사실 이거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걸 틀었대줘야 아유 저거 답답하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자, 5번 갈게요. 평등권. 자, 평등권은 뭐 우리가 검토할 거는 사실 이거 다 기출지문이에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3번 보게 되면 이게 특이한 거지. 이거 봐봐, 이거. 따라서 접속사로 두 개의 지문 갖고 두 개의 문장 갖고 하나의 지문을 구성하겠다고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이건 불문율이 뭐냐면 이런 식의 지문 출제는 하지 않아요. 왜?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 잘 안 내요. 하나의 쟁점을 하나의 지문에만 담자. 요게 이제 출제위원들의 거의 그냥 암묵적인 동의인데 얘는 이걸 두 가지 섞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의 있게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문장을 다르게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노력이 흠보이는 거지. 노력이 엿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지문 구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문 모의 동형이라든가 진도별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지문을 가끔 보여주거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판사들이 내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실무가 애들이 그게 법원행시 쪽에 이게 참 나와. 그래서 걔네들 걸 여러분이 많이 갖다 쓰고 있다는 거. 출제위원 애들이 그거 알면 안 되는데 다 우리가 꿰뚫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출제했을 때 우리는 이걸 연습한 대로 좀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지문 구성에 있어서 특수성을 보였던 게 있었다라는 것. 다른 건 여러분 다 기출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극최판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판이기도 하고. 이거 좀 됐어요.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뭐 우리가 수없이 했던 것이죠. 복습해볼까? 체계정당성의 원리. 법률이라는 것은 와구가 맞아야 한다. 그렇죠? A 위반하면 1년이다. B 위반하면 2년이다. C 위반이라면 3년이다. 이게 이제 체계정당성이지. 근데 C 위반했었을 때 한 스텝 1년, 2년, 3년이라 10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법률은 뭐야? 체계정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럼 뭐 어쩌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법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죠.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어디부터 나온다? 헌법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나온다. 한 문제. 복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지. 첫 번째,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어디부터 나온다? 법치국가의 원리부터 나온다. 하나. 두 번째, 누굴 구속한다?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리다. 둘. 그 다음 세 번째,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게 되면 곧바로 위헌이다?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셋. 그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입법자의 사정을 들어봐야 한다. 세 번째,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식의
핸들을 꺾는 거죠. 법률을 만들다가 핸들 꺾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셋, 넷. 이렇게 우리가 스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지문에 풀었던 거죠. 4번. 직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해야지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곧바로 위헌 아니다. 직계정당성 위반을 정당할 합리적 사유의 존재.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지문으로 구성됐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적절하지 아니한 거. 여기서는 우리가 답을 찾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기출레트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 1번 자백간주로 인한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봤던 판례죠. 요건 좀 내용도 알아놔야겠다. 자백간주로 인해서 좀 지워볼게. 자, 자백간주가 뭐예요? 법원에서 불렀어. 근데 안 나와. 또 불렀어요. 또 안 나와. 그럼 뭐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시기 봐라. 그러면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받겠다라고 간주시켜버리는 거죠. 빨리 불렀을 때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피고한테 너 인마 나와서 인마 대답을 해야지. 왜 계속 안 나왔어? 너 패소 인마. 이렇게 이제 자백간주는 피고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피고놈이 아주 그냥 다툴 의지가 전혀 없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다툴 의지가 없는 놈한테 김 판사님께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요거 뒤늦게라도 패소 판결 받고 다시 한번 다투겠습니다. 항소. 이거 의지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항소 대상에서 이런 놈의 새끼들은 제외시켜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바보 같은 피고라 할지라도 뒤늦게 패소 판결을 받고 저기요 판사님 제가 자백간주 당했던 피고인데요. 저 항소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불러서 안 나와서 진놈한테 얘한테 왜 항소를 시켜줍니까? 항소의 대상도 삼아들이면 안 되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만을 제기했던 거죠. 오케이. 하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정한 조항들과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자, 이 바보 같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신뢰할 필요 없죠. 그런 신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언제라도 피고는 깜짝이야 저 몰랐어요. 항소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 이치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얘의 자백간주당에서 패소한 피고의 의사를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다. 합헌 이렇게 되는 구조였던 거죠. 요 판례 키워드 잡아야겠죠? 자백간주, 패소 판결, 항소 대상,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키워드를 딱 잡아두세요. 여기서 하나만 찍고 선생님이 얘기할 게 뭐냐면 또 키워드 중심의 공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키워드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키워드는 그 판례를 많이 읽고 이해했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키워드예요. 그냥 키워드만 외운다고 지문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키워드 중심의 공부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따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중심이 돼야지만 이 많은 양의 판례를 압축적 키워드를 갖고 자주 반복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키워드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지문에서 만났을 때하고 다르게 다른 시험에서는 다르게 포장지가 바뀌게 돼요. 이게 똑같은 판례였어? 똑같은 지문이야? 똑같은 내용이었어? 이거를 알려주는 징표가 바로 키워드예요, 여러분. 키워드 중심의 공부라는 말은 키워드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키워드가 중심이 돼서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키워드 따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진술거부권. 야, 진술거부권은 선생님이 이번에 진술거부권 연자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단 말이죠. 근데 쉽게 나왔어요, 진술거부권은. 그래서 뭐 장황하게 지문을 구성했다는 게 이번에 또 특징이지. 너무나 뻔한 판례긴 해요. 정치자금 지출 내역 기재하라. 똑바로 기재하라. 똑바로 보고하라. 야마시다 걸리면 깜빵한다 라고 했던 거. 요거 형사상 자의에 불이익한 진술강요에 해당한다. 진술강요에 해당한다.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 그럼 침해다? 침해는 아니다. 정치자금 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침해는 아니세요. 이렇게 했던 판례죠. 지문을 길게 구성해가지고, 이게 출제위원회들이 이게 신경 쓰는 부분이야. 뭐냐면, 이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쭉 넘어가서 반대 의견 내용 좀 갖고 오면서, 문장을 되게 구성한 거야, 이걸.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얘도 역시 반대 의견 내용을 일부 채용해서 지문을 성의 있게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되세요.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 출제위원회들은 심판 대상을 골라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 중간을 꽈야 돼요. 이 중간을 꼴 때 애써 반대 의견도 갖고 설득력 있는 논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만의 노력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얍삽하게도 이렇게 틀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어 갖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출제위원회 노고를 비웃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출제위원회들이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2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 2단계. 이런 식의 질문을 해도 애들이 혼동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있다. 적어도 최선은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문 구성이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헌법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맹점이죠. 아무리 중간을 어렵게 구성을 해도 설득력 있게 함정을 파도 결론이 확 바뀌게 되면 의미 없는 몸부림 같은 것이다. 너만 힘든 거야 출제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보입니다. 초보. 네, 넘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제한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랬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이건 주는 문제였어요. 8번 결사의 제휴 갈게요. 결사의 제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1번 지문을 좀 봐야 돼. 1번 지문이 답인데,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화물 운송업이라는 단어를 만나야 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연합회에다가 강제 가입하는 거예요. 아, 전 독고에다 이러 놓을게요. 아니야. 우리가 연합회 하나 만들었으니까 강제 가입이야, 임마. 왜요? 우리 화물 자동차 운전사분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처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팀장 빨리 기어들어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론은 합헌이다. 하지만 앞에다가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 나오는 문구를 갖다가 전면에다 배치시켰어요. 원래는 이게 뒤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심판 대상 이 파란 거 3개의 동그라미가 먼저 위에 올라와 있고 밑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이걸 바꾸는 거야. 요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 출제위원회도 신경 써야 돼. 왜냐면 이거 잘못 말하잖아? 그럼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출제는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제하기 시작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성의 있게 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고생 많았다 출제위원회. 아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재산권. 여기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우리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판례고 수차례 기술했던 판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들어가게 되면 너 얼마 받냐? 공무원 퇴직연금 저 한 200 받습니다. 300 받습니다. 그래? 너네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거기서 돈 나오거든? 퇴직연금 전액 지급 정지. 합헌위원? 위헌이죠.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 의원에서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 많이 받던 퇴직연금 액수를 많고 적금을 불문하고 무조건 전액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이해라 이씨 위헌 이렇게 했던 판례예요. 근데 그 판례가 이제 어디에 군인연금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존의 판례는 다 하니까 포장지를 살짝 바꾸는 거죠. 이거 2023년 최신 판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판례에서 똑같은 내용의 취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연금법에서 군인연금법으로 채널을 바꿔서 설치한 거죠. 이런 세부적인 걸 갖다 여러분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 판례는 위헌인 거 알고 있는데 이건 군인연금법인데 이거 뭐 달라진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걸 갖다 이제 성의 있게 출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판례, 최신 판례 모르고 있던 친구들이 답을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기술쟁점입니다, 여러분. 10번. 재판청구권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재판청구권.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주는 문제였습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11번. 혼인과 가족생활. 얘도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안타깝지만 이번 시험에서 1, 2, 3번부터 안 풀고 한 4번, 5번부터 풀었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이 지시했던 데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야. 왜? 답이 다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부터 풀었던 친구들은 아주 곤란한 시험이었죠. 자, 11번도 역시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12번 기본권 보호 역시 이것도 주는 문제입니다. 이때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3번 변호인의 주력받을 권리. 변호인의 주력받을 권리. 이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후방 착석 요구 행위로 주는 문제에 해당하게 되죠. 여기 뭐 딱히 할 수는 없지만 요게 좀 특이하지. 자, 이거요. 이 판례가 뭐냐면 선생님 책에 그대로 나와 있긴 한데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몽위, 질서유지 어떤 명목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던 판례 기억납니까?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갖다가 판례 내용을 묻지 않고 그 판례 내용이 워낙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 판례가 배경이 됐던 사실관계로 포장지를 씌운 거죠. 그 정도의 특징. 그래서 이게 사실 사실관계로 나오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절대 제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주로 나오거든. 근데 책에는 그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책 중심으로, 기본서 중심으로 풍부하게 봤던 애들, 빠르게 봤던 애들이 유리했던 시험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이죠. 이것도 4번. 기억납니까? 원하는 특정 시점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만났던 사건. 그날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현충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충일 판례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는 지문에서 기존에 뭘 키워드 잡아요? 원하는 특정한 시점. 이게 키워드거든? 근데 그걸 싹 생략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다 나와 있는 사실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다. 14번 갈게요. 인간의 주론과 같이.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을 당혹해 했던 게 있죠. 1번 기억, 니은 주는 문제. 하지만 디귿이 이제 이게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사건이에요. 태아의 성별.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국회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어이, 의사, 닥터, 너 진료 과정에서 태아의 성별 같은 거 알게 되지? 예. 그거 말이지. 산모나 그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마. 왜요? 이 가족들이 자기가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닌 경우에는 낙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입법 목적 잘 들어봐.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애들한테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사건이다. 제한됐던 기본권이 뭐예요?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모, 남편, 가족. 얘들이 어떤 기본권을 갖게 된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돌출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자신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 성별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 이런 긴 기본권이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죠. 이런 기본권을 만들어낸 거야.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의사애들을 갈구니까 옆에 있었던 산모나 가족의 그 긴 기본권이 제한되고 또 침해되는 식으로 연결됐던 거죠. 반대 의견은 합헌이겠죠? 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어. 각하라고 얘기했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들로 잔뜩 구성됐던 거지. 왜? 반대 의견에서 비슷한 듯 다르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태아의 성별, 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미리 알고자 하는 이익, 그거는
호기심이나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견이죠. 법정 의견은 뭐야? 정답은 그걸 기본권으로 본 거야. 사실상 이익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거기서 이제 판례가 법정 의견, 반대견 나눴는데 이 반대견을 지문한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뭐 모르는 판례도 아니야. 무슨 성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사건 이건가 보다. 임신한 뒤로부터 32주까지는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하지 말랬던 거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의 지문으로 여러분들을 혼동에 빠뜨렸던 지문이었다. 자, 그래요. 이건 뭐 리을은 출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디귿 지문을 좀 잘 좀 챙겨두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구나 정도만 예상해 두면 돼요. 선생님, 그럼 우리 판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법정 의견 말고 반대 의견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지문이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게요. 이거 다 여러분 한 단 읽는 거 아니잖아.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판례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예측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됐던 거 정도,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정도의 반대 의견만 알아두면 돼요. 자, 15번 갈게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얘도 뭐 주는 문제였죠? 약간 맥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요거지, 요거. 얘 이제 성의기에 냈다는 얘기가 또 이거예요. 노인복지법, 뭐예요? 양로시설,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는 일반인 애들하고 똑같이 뭐 하라고? 신고해라고. 규제받아라. 즉, 대충 양로시설 짓지 말고 빡세게 양로시설 지어라. 이런 식의 규제였던 거죠. 선생님이 그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만 제한된다. 거주의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 권리, 법인 운영의 자유 다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수차례 기술했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지문을 이렇게 구성한 거야. 여기다 뭐야?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죠. 일행자 제한한다, 법인 운영의 자유 이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쓱 넣은 거지.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정답인데 이걸 넣어서 틀린 지문을 구성했던 거예요. 이렇게 틀린 지문이 구성되는구나 라는 것도 예상해 두시고, 하지만 결론은 어렵지 않죠. 이거 이렇게 함정파면 뭐하니? 결론에서 그냥 답을 다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출제위원 애만 쓰고, 그렇죠? 효과도 없는 그런 지문 구성이었죠. 됐어요. 이건 뭐 3번, 4번 전혀 문제 없다. 16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얘도 주는 문제죠. 우리. 네. 이거 우리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권 판례. 직계열족. 상세증명서.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서는 직계열족. 기본증명서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주는 문제죠. 이거는 뭐 한 100번은 연습했던 거니까. 그래서 직계열족 상세증명서 합헌, 직계열족 기본증명서 위헌 이렇게 갔던 판례였다. 공식 갖고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3번이 틀렸던 지문입니다. 17번 직업의 자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라고 했던 거. 됐죠? 이것도 뭐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거 따로 없네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문제 한번 내면서 비슷한 판례 2개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키워드 하나만 잡아보세요. 뭐야? 아동학대 관련 범죄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입니다. 아동학대, 애들을 학대했어. 누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니? 잘라야죠. 잘랍니다. 합헌. 근데 애들이 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전과에 있는 애들은 10년 취업 제한이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린이집 얼쩡거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번째 판례가 만나게 되죠. 괜찮니? 합헌 위헌. 얘는 위헌. 이렇게 되는 판례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거,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획일적 10년 취업 제한은 다 위헌이다. 라고 했던 판례. 헷갈린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비슷한 듯 다르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18번, 언론 출판의 자유. 됐어요. 이것도 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광고는 할 수 있지만 타인의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 표현의 자유, 사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형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 선생님이 이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지. 쟁점은 이게 이거야. 요게 혹시 표현 방법을 규제하는 거니,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이거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거야, 표현 방법을 규제하는 거야. 살짝 겹쳐 있긴 해요. 이건 표현 방법 규제입니다. 표현 내용 규제가 아니야. 애써 꾼 거지.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틀렸는데. 그래서 애써 지문을 한번 구성하느냐고 힘을 썼지만 의미는 없다. 사회보장수급권. 이야, 이거 봐봐, 이거.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 요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예외 판례.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 어저께도 학생이 수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학생이 갖고 왔는데, 산재보험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주자다.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 규정만은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구체가 필요하다. 그게 주류의 판례다. 하지만 예외 판례 딱 하나다. 그건 주어로 우리는 잡아내야 한다.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이거 사회적 기본권 아니다. 따라서 거기서만 걸맞게 나올 수 있는 표현. 뭐 적극적 급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를 이렇게 출제했군요. 네요. 그 다음에 2번, 네, 문제도 아니죠. 3번, 4번. 그래, 이것도 역시. 여기, 이거는 사실, 명예퇴직수당. 기출쟁점이긴 합니다. 책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두 줄만 그려져 있는데, 그거만 띄어서 냈어요. 기출쟁점이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나머지 거는 다 수차례 연습했던 지문들이고요. 마지막 20번 근로3권 간다. 근로3권. 근로3권은 뭐 주는 문제였군요. 그래요. 주는 문제. 1번, 2번, 3번 전혀 지장이 없고 4번. 쫙 읽을 때 어디로 가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했던 것이죠. 교섭창구를 단일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들은 한 회사 안에 여러 노조가 있었을 때 사장님 만나러 갈 때 대표 노조 한 명 정해갖고 가라. 딴 애들은 좀 기다려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한 회사 안에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표 노조가 사장님과 독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한 노조는 시간페이 5만 원 받고 한 노조는 시간페이 10만 원 받고 한 회사 안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말이야. 근로조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교섭대표 노조로 뽑히지 않았던 소수노동조합은 어땠는데 얘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숟가락이 조금 있어요. 지분율이. 그때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배제된 게 아니야. 그리고 얘들은 다음번 기회에 또 대표 노조로 한번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빡칠 일은 아니다. 합헌 이렇게 됐던 판례죠. 근데 단지 교섭권을 침해한다? 안의 내용은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함정을 팠어요. 하지만 의미 없죠. 왜? 결론이 틀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좀 변화하면 요거 합헌으로 바꾸잖아? 그럼 중간만 꼬이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거 나오면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거야. 선생님 마지막 이번 시험 2차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봤던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두 문제를 출제했죠. 그랬더니 아주 여러분들이 쌍욕을 했죠. 시험을 앞두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출제연이 나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보여주는 지문 구성은 그동안 해왔던 지문 구성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애쓴 지문 구성입니다. 하지만 애만 썼다.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내년 시험에는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자,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를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 갖고 다양한 형태로 지문 구성한 것을 연습해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반대 구성 지문 형태가 나왔었을 때 적어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헌법의 어려움이 딴 과목, 형법이나 경찰학으로 연결되지 않게만 막을 수 있도록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선생님한테 와서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죠. 아무튼 이번 시험 공부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도 꽤 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시했던 방향으로
많이 연습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헌법은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시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